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몇 종류 없어서요. 짧게 읽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DSR 규제가 가동된다. 연말 대출 시장 혹한기 진입이라고 했습니다. 금융 규제가 좀 더 타이트해진다는 얘기인데요. DSR 규제를 가동한다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일부 은행들만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해왔었는데 이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볼 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보겠다라고 하네요. 기사 좀 볼게요.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DSR 규제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무화되고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캐피털 등 여신 전문 금융사에는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자, 이게 핵심이 그거네요. 일단 은행들은 다 DSR 규제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 신용카드, 캐피털은 시범적으로 도입. 약간 좀 여전 구멍은 조금 남아있고 일부들만 도입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급하게 좀 돈 갖다 쓰셔야 되는 분들 계시면 한도 안 나오면 저축은행 또는 신용카드, 캐피털 등 쪽에 금융을 대출을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니까. 자,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봐가지고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 비율을 넘게 취급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한도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대출은 15%,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되며 지방은행은 각각 30에서 25%, 약간 여유가 좀 더 있네요. 아무래도 지방은행들은 지방 쪽에 대출을 쓰다 보니까 약간 여유를 좀 더 줬나 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보다 조금 여유가 있다는 뜻인가? 반대로 그럼 지방은행의 서울 분점들 이런 데들 서울지점들 같은 경우 가서 쓰면 DSR을 좀 더 느슨하게 봐줄 수 있다. 약간 좀 이 캐파가 넓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네요. 이 DSR 내용은 70에서 90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본다고 하고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라 그랬으니까 이 내용만 봐서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원금하고 이자 납부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예를 들어 연간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할 때 이 3천만 원 금액 만약에 이 집의 연봉이 뭐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연소득이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1억에 3천만 원이니까 30% 이제 그런 경우는 70%가 넘지 않으니까 위험대출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연봉이 대출이랑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 원인데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 연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47, 28 그러면 실제로 3천만 원이면 70%를 넘네요. 위험대출이 해당되는 거죠. 그런 차주들 같은 경우 그런 차주들에 대한 대출 비율을 그런 차주들은 10% 이하로 유지시켜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연장을 거절한다든가 상환을 시킨다든가 또는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규 DSR 70을 넘는 형태로 대출 신청을 들어오게 되면 당신은 DSR이 고위험군에 해당되게 되는데 저희 쪽에서 고위험군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만한 캐퍼가 안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거절시키게끔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나 보네요.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 8천억 원 중 DSR 70% 초과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로 나타났는데 시중은행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인 걸 10% 이하로 15% 이하로 줄이라는 그런 얘기인 거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위험대출이랑 고위험대출 비중을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19.6%인 걸 15%로 한 5% 줄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지방은행은 고위험군 대출이 이미 많기 때문에 위험군 대출이 이미 많기 때문에 40짜리를 30으로 줄여라. 뭐 이제 금융권들 입장에서는 압박이 좀 대출을 상환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맞추려면 약간 조금 빡빡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편으로 RTI 임대료 이자 상환 비율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 내일부터인가요? 예,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만약에 대출 받는다고 하면 예, 임대료 제대로 계산 안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대출 좀 제한 걸릴 것 같고요. 9.13 대책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이 총량 규제, 그러니까 9.13 대책에다가 금융당국의 DSR 등 RTI 등 총량 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총량 규제들이 들어가면서 은행 가면 아유 대출 아예 추가 취급이 아예 어렵습니다. 거절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면서 대출 은행 돈 갖다 끌어쓰기 굉장히 힘든 겨울이 되겠다. 겨울만 될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여러모로 힘든 시절이 될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죠. 보니까 서울경제신문사의 한 기자분께서 공인중개사 도전기라고 해서 시험 보신 내용을 수기처럼 써서 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차와 2차 합쳐가지고 30만 명이 응시자가 몰렸다고 하고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 유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되게 이제까지 못 봤던 유형이 나오면서 곤란한 상황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웠나 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는 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오는 길에 시험 끝나고서 시험지 들고 오는 사람을 지하철에서 만났거든요. 아 오늘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구나. 보통 10월 말 정도 있거든요. 알았는데 그분도 막 답 맞춰보더니 민법에서 빵꾸 난다고 떨어진 것 같다고 1차만 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주워 들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에요. 보니까 어제 또 주변에 아는 분도 2차 시험 요번에 봤는데 1차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만 보고 1차 합격하면 이듬해 2차만 봐서 1차, 2차 합격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게 되는 거고 또는 동차라 그래서 같은 해 1차, 2차를 동시에 치르기도 하죠. 네. 아는 분은 1차는 기존에 합격했었고 요번에 이제 2차 시험 보는 거였는데 2차에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또 다시 1, 2차 동차를 다시 해야 된다고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 과목도 많고 기사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50분 동안 2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어야 되는 문제량이 만만치가 않다. 실제로 거의 한 문제를 1분 정도 꼴에 풀어야 되는 1분 조금 넘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민법이라든가 법률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지문만 하더라도 굉장히 길거든요. 1분에 한 문제를 풀어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검산 만약에 잘 아리까리했던 것들 다시 풀고 하려고 생각하면 시간이 빡세죠. 그래서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시험이긴 합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시험인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험이긴 한 것 같은데 항상 그래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응시생이 늘어납니다. 당장 이번 기사에서도 보니까 올해 30만 명 정도 응시했다고 하는데 몇 년 전? 몇 년 전에 비해 2배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굳이 뭐 공인중개사 시험 봐야 되나 해서 사람들이 응시를 안 하다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잘 버나 보나 싶어가지고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응시자가 늘어나죠. 그러면 또 난이도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시험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합격자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합격자 숫자를 제한해야 되니까 조금 이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숫자가 그러니까 접수자 숫자가 늘어나면 좀 난이도를 높이고 접수자 숫자가 늘어나면 좀 난이도를 줄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공인중개사의 접수 인원이 줄어드는 시점, 보통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때 좀 시험을 응시하면 조금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냥 이거는 카더라, 가능성. 뭐 그 정도 얘기예요. 자, 뭐 아무튼 올해 공부하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좀 불합격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한 해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기사를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자, 블록체인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종이 서류가 없어도 대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부동산 정보 유통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서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활용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제주도 부동산 종합 공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기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과 관련해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해요. 뭘까? 일단은 내년 1월부터 이 대출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1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고 하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등기부등본 떼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해가지고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법원 등기소에서 떼갖고 가서 갖다 줬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이거 소유자의 어떤 증빙만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뭐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이 토지대장 등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열람할 수 있게끔 한다.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법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 등기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들을 사용을 좀 없애고 줄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산화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실제 이제 실무 사례들을 좀 봐야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도움이 될 만한 아무튼 기대가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좀 추후 후속 보도 자료 등으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똘똘한 한 채 침체기에는 바보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 부동산 114의 분석 자료가 나왔나 봅니다. 이 내용을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다 이제 재배포, 이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재배포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해 본 결과를 30일 내놨는데, 보니까 이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하던 시기인데, 이제 이 당시에 변동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20% 가까이 빠졌고, 송파구 18% 빠졌고, 용산구 10%, 양천구도 18.55%. 보면 비인기 지역들은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있고 덜 빠진 경우도 있고, 인기 지역들의 하락률이 더 거셌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락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오히려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세금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물건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뭉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그게 현명한 어떤 자산 운용, 주택 소유 형태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데이터로 제시한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 부동산 114의 이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계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통계 오류다라고 생각하냐면, 자, 이게 시기 자체를 2008년에서 13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분석해놨잖아요. 시작이 2008년이고 끝이 2013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만약에 이 수치 자체를 2008년에서 2013년으로 안 하고요, 이 시기를 앞당겼다라고 하면 아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항상 상승장에서는 인기 지역이 가장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결국 상승장에서 애들이 상한가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이드 비인기 지역 가격들이 추후에 쫓아가면서 가격들이 갭을 메워가게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시작점이 2008년은 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지역들의 전 고점, 최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고 가격 상승 피크에 달하였던 시절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2013년에 하락장의 끝을 산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많이 빠지게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비싸게 많이 올랐던 데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이 빠졌던 시점까지 보니까 말 그대로 상한 꼭지, 하한 꼭지를 다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8년은 사실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여기에서 지금 뭐 플러스로 되어 있거나 퍼센트가 낮은 중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최고 피크를 찍은 지역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사이드 지역들은 피크가 2009년, 2010년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2011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8년 시점이 고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승 가닥의 중간점에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중간점이고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2008년하고 13년을 딱 찍어서 상승 하락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하락률이 크지 않다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네는 지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기 피크를 찍던 시절이 아니었고, 2013년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장이긴 했지만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기 위한 제일 저점이었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그래서 2008년 고점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오히려 올라간 자료들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말 그대로 기간을 다르게 놓으면 이 수익률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들은 다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똘똘한 한 채 침체기에는 바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딱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물론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겠지만 이 자료만 갖고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기 지역이 가격이 정체된 상태에서 후행하는 지역들, 비인기 지역들이 시차를 두고 쫓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것일 뿐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자, 근데 그러면 그와 별개로 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호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리스크가 되게 많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 나머지 주택을 여러 개를 정리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리스크를 많이 끼고 사는 투자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것도 결국 투기 과열지구, 지금 현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양도세 중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시장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부담이 커지지만, 하락하는 시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니까 그땐 똘똘한 한 채가 그렇게까지 또 의미가 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시장은 상승 시절이 있으면 하락 시절이 있는 거고, 매수하는 시점, 매도하는 시점만 잘 고르면 하락하는 시절에 좀 덜 먹고 팔면 되죠. 그럼 세금 많이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굳이 똘똘한 한 채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기를 조절하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뭐 기존에 이제 사실 지금 뭐 임대주택을 더 사서 등록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가게끔 한다거나 또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꼭 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똘똘한 한 채가 바보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2008년에 사서 2013년에 판 사람은 이렇게 하락을 딱 똘똘한 한 채 전략에 따라서 2008년에 사서 2013년에 판 사람들은 딱 이 하락폭만큼 두들겨 맞았을 테니까, 실제로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도 엄밀하게 존재했고, 저 이제까지 뭐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강남이라고 해서 하락장에서 입지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락장에서 버티지 못했었다. 저도 봤었고, 오히려 진짜 그
최고 고점에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인기 지역의 물건들 뭉쳐가지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하락장에서 가장 고통 컸던 걸 저도 옆에서 받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고점에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샀다가 하락장을 감내야 되면 정말로 영혼 멘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어 봐서 하는 얘기예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찍고 보니까 이 날짜를 안 바꿨네요. 오늘 10월 30일인데 29일 날짜 안 바뀐 거 이건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